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과 일본의 당국자들이 지난달 말 제3국에서 잇따라 만나 양국 정상회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김조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그리고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달 중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양국의 실무자들이 제3국에서 실무 접촉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실무자급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국방위원회 내각 참사, 그리고 외무성 관리인데 참사급인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제 국장급 이상 굉장히 좀 고위 당국자들 중에서 좀 고위급 인사이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북일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물론 북일 접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달 5월에 몽골에서도 만났고 그 작년 5월에 스톡홀름에서 또 만났고 또 작년 1월은 하노이에서 만났고 이런 정기적으로 계속 만남의 흐름을 이었는데 이번이 좀 달랐던 거는 좀 이런 것이 아베 총리는 어떤 일본 내 여론도 아베가 언젠가는 평양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라는 관점이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게 좀 사전 어떤 정지 작업 성격이 좀 짙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평양 방문해서 정상회담 추진하려고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거죠? 이번 물론 이제 그 작년에 특히 그 소위 스톡홀름 합의 북일 간에 5월에 있고 난 다음에 그때 내용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주요 목표가 북일 관계 정상화 이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외무상이라든가 또 관계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그 아베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이런 국교 정상화라든가 특히 그 다음에 또 일본 납북자 이런 그 인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핵심적인 것은 역시 지난 2002년하고 4년 그 당시에도 그 일본 총리가 가서 문제를 상당한 부분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이번에도 그 북일 간의 중요한 이런 사안들이 이 아베 총리가 직접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실무적인 여러 가지 부산할 움직임을 보였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추정이 되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베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 9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김정일과 북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당시 관방부장관 자격으로 따라갔어요. 저희도 자료화면에 있습니다만은 평양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릴 때 그 뒤에 있는 인물이 아베 당시 관방부장관인데 그때 이제 아베 당시 관방부장관이 북일 정상회담 선언문에 납치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당시 총리한테 막 항의를 하고 이런 거에서 그게 일본 국민들한테는 아베는 일본인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 그 당시 신인이었는데 굉장히 대중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 당시 다나카 외무성 국장이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외무성을 떠나는 이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아베 현 총리로서는 북일 관계 특히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정치적 히든 카드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베 총리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을 정치적 이득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인데 지금 실무 접촉한 국가들 제3국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나라들에서 실무 접촉을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베 총리가 2012년 이제 91대 일본 총리가 됐을 때 그 이전에 이제 90대 총리를 한 번 했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됐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교는 단순히 두 나라 관계만 보는 게 아니다. 지구본을 바라보듯이 세계 전체를 조망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스톡홀름이라든가 하노이라든가 몽골 이런 나라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도넛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빈 곳이 저기 나와있죠? 한국과 중국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위 전략, 일종의 포위 전략이죠.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 만남의 장소들이 항상 저렇게 저기 아베 그 총리가 이제 순방했던 나라들을 그리면 저렇게 되는데
아베 외교의 기본 자세는 중국에 대항하자. 중국에 이제 100년 이상 자기들이 동북아에서 최고의 강국으로 있고 또 자기 외할아버지인 기시 신스케가 외손자한테 당부했고 있었고 아버지였던 아베 신타로 전 외상도 아베 총리한테 정치적 교육을 시키면서 그런 걸 굉장히 주의를 많이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로서는 아시아에서 일본이 최대 강국이라는 걸 유지해야 되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거죠. 예. 네. 한국과 중국만 이렇게 쏙 빼놓고 이렇게 포위 전략식으로 방문하는 그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걸 물론 이제 북일 관계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북일 외교에 있어서 첫째 중국은 중국대로 사실은 북한이 자기들의 그 옆마당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동맹국이면서 나름대로 지켜야 될 나름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익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 있고 또 북한과의 여러 가지 그 적대적인 상황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일본이 중간에 뛰어드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 과정 이런 것이 중국에 알려진다든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알려졌을 때 그 과정이 오히려 핀트를 맞추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이 창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북일 관계 정상화는 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자연스럽게 정상화되는 것을 우리가 우태여 그것을 뭐 억지한다거나 막는 그런 측면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걸려 있는 것이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한미일 공조 이런 것이 혹시 흐트러지거나 완화되거나 뭐 이런 데 대한 우려는 사실 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달 중에 추진이 된다면요. 시점상 광복 70주년이 이제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달 중에 이제 뭐 8월 중에 된다면 외교적으로 그 시점상의 의미는 어떤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참 저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아베 외교가 상당히 그 고약하다. 이래 판단을 사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8.15를 기점으로 해서 특히 뭐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일본이 또 우익적인 여러 가지 그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대일 외교에 있어서 상당히 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또 이 한일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사실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외면해버리고 사실 그 북일 간의 그 관계 정상화를 위한 뭐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일본에 가졌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김이 빠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외교적 관례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당히 좀 고약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약한 외교인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는 굉장히 고약한 외교 정도는 아니죠. 그런데 아베 입장에서는 다음 달 일본 자민당 재선 총재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지금 일본의 11개 안보 법제 재개정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거거든요. 본인의 꿈이 1947년 일본국 헌법이 만들어서 한 번도 손이 안 댔는데 본인은 강한 나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외교의 기본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아시아의 강국으로서의 일본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 6, 7월로 예정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 의회가 한 90여 명 되는데 3분의 2를 해야지만 헌법 개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헌법 개정을 아베 정부로서는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에 이 추진을 하려는 거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가능성이 높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뭐 아베 총리로는 얻을 게 많을 것 같은데 북한은 왜 응하려 하는지 왜 아베와 손을 잡으려 하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 북한 입장이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김정은 정권 자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 세습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어떤 국제 외교적 관례에 있어서는 정통성을 상당히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정통성을 결여한 차원에서 가장 그래도 친근하게 가깝게 지내야 될 중국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중국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그 김정은에게 미치게 될 때 소위 정치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서라도 네. 중국과 일정한 간격을 둘 필요가 있죠. 예.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세력으로 사실은 일본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이 경제적 협력 관련된 거, 교류 관련된 것도 자기들이 수출을 하려고 해도 중국에 팔 때는 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들도 일본에 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북한에 있어서는 또 아주 고급 물품들이 필요로 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살 때는 짝퉁이 많고 예. 여러 가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살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신뢰도 있고 뭐 등등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중국을 좀 멀리 하면서도 예.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구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일본이라고 볼 수 있고 예. 동시에 러시아와의 그 접근 예.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국과 자칫 더 멀어져서 더 큰 실익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의 득실을요? 경우는 예. 중국에 대해서 가장 아주 긴밀하게 가까이 가는 것도 위험하지만 예. 너무 멀리 가는 것도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기들의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버릴 수가 없다. 예. 이래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인근 국가고 그리고 또 주변 국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을 때 중국이 이 변방 외교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과 일정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예. 자, 이것을 이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의미에서 일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죠. 예, 김정 기자. 자, 북한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자칫 우리나라만 외교 무대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동북에서 동맹 관계를 한미일 이렇게 뭐 북중러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 도식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13년 북한 핵실험으로 이제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북러가 굉장히 친밀해지고 실제 장관급 인사들이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물론 김정은이 제1비서가 안 갔다라고 해도 북러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전혀 안 받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국자회담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예. 우리가 뭐 협력제에도 북한은 응대조차 안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제 목함질에 저런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라고 봐야죠. 예. 물론 한반도 문제 당사 한 축은 우리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외형적으로나보다 실질적으로도 모양새가 안 좋죠. 네. 북일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